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피해 수습 비용이 인양 비용 2천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5,5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월호 피해자 배상 보상 금액 1,400억 원이 합산돼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점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 배 보상 금액은 나중에 청해진 해운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통해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5,500억 원이라는 피해 수습 비용은 좀 부풀려진 액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정부 주장대로 5,5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백 명 아이들의 꽃다운 목숨을 짓밟고 수천만 국민들에게서 봄을 빼앗아가고 국민들이 정부와 나라의 수치심을 갖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극도의 불신과 반목, 미움을 퍼뜨리고 1년이 넘도록 피해자 가족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놓고 거리에서 절규하도록 만든 그 피해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5,500억이 아니라 55조, 어쩌면 550조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천문학적인 피해는 제대로 된 정부만 있었더라도 생겨나지 않았을 일일 텐데 말이죠.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도 안 됐고 세월호 인양 의지도 없으면서 희생자 가족들을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능욕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서둘러 배상 보상 기준을 발표했지만 막상 여기에 국가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한겨레 20일 정은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은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나온 그 한겨레 20일 이 표지 스토리가 국가 배상금은 없답니다. 네. 네. 우선 정부가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8억 2천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우선 8억 2천만 원을 좀 쪼개봐야 될 텐데요. 예. 우선은 배보상금이라고 해서 예. 4억 2천만 원.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성금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예. 그것의 일부를 지급하는 게 3억 원. 예. 그리고 이 단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다 수학여행이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었어요. 그랬죠. 그 네. 보험금이 1억 원입니다. 아하. 근데 우선 그 4억 2천, 들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보상금 4억 2천을 다시 나눠보면요. 예. 예, 이제 여기에는 보통 이제 배보상금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적극적 손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치료비, 장례비 네.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소극적 손해라고 해서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혹은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익, 예. 일종의 기회비용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자료라고 해서 그런 정신적 피해 혹은 예. 생명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피해를 위자료로 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계산한 걸로는 그 장례비를 우선 계산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일실 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 단원고 학생들이 17살에 사망을 해서 아하. 미래까지 직업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 3억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3억 원을 계산한 기준이 그 건설 일용 노동자, 네, 그 소위 말한 좀 속칭으로 노가다 임금 이걸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 193만 원으로 측정을 했죠. 네, 이걸 이제 60세 정년될 때까지 받을 경우를 예상해서 3억 원.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자료 1억 원이. 위자료 1억 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자료 1억 원은 이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로 만약에 사망을 한 경우에 예. 그 법원에서 주는 위자료가 기준이 원래는 8천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지난 2월에 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낮다. 예. 그래서 1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해양수사부는 원래 8천만 원을 제시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배보상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지난 2월에 이미 1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리 세월호 사건이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 8천만 원은 너무 낮다. 아하. 그래서 1억 원을 주게 된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배보상 기준 4억 2천만 원을 측정했는데 그 내용은 위자료를 교통사고 사망자에 준해서 1억 원. 네. 그다음에 일실 수익 3억 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인데 건설 일용 노동자의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3억 원. 네. 여기다가 이제 장례비 플러스 여러 가지 뭐 지연 이자요. 이자 이런 거 네. 포함해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2천만 원이 이제 배보상 기준에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국민성금으로 들어온 1,200몇 억을 사람 수로 나눠서 3억 원.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서 들었던 그 여행자 보험에서 1억 원을 해서 이게 8억 2천인데 네. 좀 나눠보면 정부가 얘기한 배보상 기준 4억 2천, 그러니까 위자료 일실수익 3억, 장례비 이건 일단 정부가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언뜻 생각이 들죠. 네. 이 배보상금 외에 다른 뭐 이제 지원 대책들도 많이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걸 다 합쳐 보면은 정부가 그 지불해야 될 게 1,400억 원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총액 기준. 그래서 네, 총액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국민세금 1,400억 원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금 청해진 해운이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관련자들이 어떤 관련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 그 구성이 안 돼서 조사를 못했잖아요. 예. 진상조사를. 예. 그래서 그것을 할 때까지 먼저 국가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먼저 돈을 주고요. 일종의 이제 예비비죠. 예. 예비비를 주고 그것이 다 재판도 끝나고 진상조사도 끝나고 해서 다 책임이 다 정해지면 국가가 이제 그 청해진 해운이나 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이제 거기서 다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래서 그럼 청해진 해운이 그런 돈이 있느냐, 1,400억이나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기죠. 예. 구성을 해도 막상 청해진 해운이 돈이 없으면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은주 기자. 네, 네. 예. 청해진 해운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예. 그러면 사실 국가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청해진 해운과 그 유병원 일가에서 이미 국가가 가압류한 액수가 예. 한 2,500억 아하. 정도 되고요. 예. 게다가 청해진 해운 자체가 1인당 3억 5천짜리 보험을 들고 있어요. 네, 승객 1인당 예. 네, 승객 1인당 3억 5천짜리 보험을 들고 있어서 예. 그런 지금 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는 돈들을 합쳐보면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1,400억 원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이번에 발표한 배보상액은 하나도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건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배보상 기준액으로 제시한 4억 2천만 원이 뭐 국가가 지불하는 것처럼 일단 하지만 내용상 보면 이제 다 결국 이제 받아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그러면 왜 국민성금으로 들어온 3억에다가 그 학생들이 그 부담한 보험금 1억까지를 합해서 8억 2천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죠, 기자들이. 네. 왜 그렇게 부풀리냐? 예. 그랬더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말이 예. 아니 언론에서 총 지급액이 얼마냐 자꾸 물어봐서 예. 우리는 그냥 그걸 정리해서 알려준 것뿐이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유족들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지금 진상조사도 전혀 규명도 안 돼 있고 또 특별법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정부가 그 시행령이라고 만들어내는 건 이걸 완전히 이제 특별법을 뒤엎는 한마디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선체 인양도 말만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하지 지금 전혀 선체 인양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배보상 기준이라고 불쑥 내놓는 것은 유족들이 마치 뭐 돈 보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유족은 이런 입장에서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취재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배보상 이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을 했어요. 네. 보통, 그러니까 배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이거 신청을 해야지만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6개월 안에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만무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세월호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배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의 진상이 다 조사된 다음에 누가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304명이 다 사망을 했지만 이 사망한 사람들마다 사연이 다르고 예.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배보상 6개월을 해라. 이렇게 국가가 몰아붙이고 예.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그렇게 저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 받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건가 거리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고 예. 있죠. 그리고 통상 이런 배보상 기준을 정할 때는 그 피해자 가족들도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게 보통 상례 아닙니까? 이번 경우는 어땠나요? 네, 그게 기본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위자료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기 교통사고 수수로 1억 원을 결정을 했는데 예.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예. 그 해양수사본부가 발표를 할 때는 예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대형 사고들을 들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일리로 들면 그 세월호 사건 있고 그 달에 일었었던 고양 종합터미널 네, 화재 사건. 네. 거기에서 사망 위자료가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예, 예. 그것은 당연히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서 협상을 했고 예. 협상한 기준이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한 달 전에 일어났던 기억하실 거예요. 경주에서 리조트 붕괴 사건. 리조트 사고. 네. 학생들 많이 희생됐죠. 네. 네, 학생들 많이 희생됐죠. 그때도 사망 위자료가 3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세월호 사건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어쩌면 심각하고 더 많은 희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 위자료가 1억 원밖에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그 기준을 하는 그 심의위원회에 예. 유가족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 이제 그 14명이 참여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해수부 관계자들은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러나 유가족 측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네. 공무원이 6명 들어가 있었고요. 예. 판사가 4명 들어가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죠. 네. 이 정은주 기자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저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첫째는 유족이 과연 돈을 위해서 싸우고 있나. 이거는 아닌데 정부가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무수히 많은 지금 과제들은 하나도 풀지 않고 돈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게 이게 유족을 정말 능욕할 목적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4억 2천에 4억에서 8억을 받는다. 교사들은 또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게 언론에서 막 무분별하게 나오면서 유족들이 정말 돈을 많이 받나?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정은주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국가는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왜 생색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다 내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군요. 거기에다가 사실 이 시행령에 보면 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요. 국가하고 화해한 걸로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미 삼정장이 그 김경일 정장이 형사기소가 돼서 1심에서 4년형 받았죠? 네, 4년형 받았죠. 업무상 과실치사로. 하지만 사실 진상조사가 틀어져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여져서 보상금을 우선 받았지만 보니까 국가는 지금 이 보상금은 전혀 국가의 책무가 없으니까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낼 수가 있잖아요. 뒤늦게. 그래도 그 조항 때문에 국가와 화해하라고 본다는 그 조항 때문에 전혀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없다. 이런 곳곳에 함정과 이런 꼼수가 숨어있는 이런 배보상 기준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정은주 기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배 보상에 국고 지원은 한 푼도 없다. 이게 이번 주 한겨레 20일 카버 스토리인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한겨레 20일 정은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소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리포트. 오늘도 박현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습니까? 박사님은 갑의 입장이실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을의 입장이실 때가 많으세요? 갑을이라는 게 뭐 돌고 도는데 요새는 방송을 시작하니까 이제 을의 입장이 더 많죠.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예. 네. 근데 갑자기 웬 갑을 타령인가 예, 하실 텐데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796명을 대상으로 이 사내 갑을 관계 존재 여부를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런데 결과가요. 87.2%가 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예, 그렇죠. 네. 사내에서도 갑을 관계가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게 그럼 10명 중에 뭐 거의 9명. 예, 그렇죠. 비율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장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내 갑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때에 그런 걸 느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저는 직장 내에서도 갑과 을의 존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했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전에 가구 파는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할 때 정규직으로 들어갔었는데 마감 시간은 10시 반이었는데 10시 반을 넘어서까지 한 12시까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강남점이었는데 저는 집이 노원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끊기는데도 그때까지 일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때 집에 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는 못하고 되게 망설였다가 결국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점장님은 갑의 입장으로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을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직장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 조직 사회고 위기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급 간 구별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하지 굳이 갑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한계가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배가 되면 그 하위 직원들의 공정한 의사 결정상에 있어서 공정한 의견들이나 대안들을 최대한 수행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위 상사분이 많이 능력자이실 때 아무래도 제가 직급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승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고 제가 좀 더 좀 약자라도 참고하는 일 업무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의 관계보다는 먼저 들어왔으니까 선임으로서의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경력을 존중한다는 거죠, 저는. 알바라든지 뭐 직원이라든지 갑이 뽑아서 이게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갑과 을의 존재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차장님이 계시는데 원래는 지금 차장님이 뽑으신 게 아니고 전에 계시던 분이 저를 뽑았는데 이제 차장님이 제가 너무 어려서 원래 자르시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잘 하고 그래서 그냥 냅두신 거예요. 저는 갑을 관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상하의 관계라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선배 후배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일한 사람이고 저는 늦게 들어온 사람이니까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을 관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만한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이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대답은 이 직급이 이제 여성들이 낮은 입장에서 네네. 상사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뭐 항의하지 못하는 네네. 거. 아무래도 직급이 낮은 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92.5%의 대답도
내가 을에 가깝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네. 특히 사원급, 뭐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이상 순으로 직급이 낮을수록 내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실제로 나타났다고 해요. 결과도요. 예. 네. 그래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상사가 직급이 높으면 이제 일을 시키는 입장이고 네. 하급자는 그 명령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속으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항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뭐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로 그 직속상관들이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걸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 또 따르면 이런 갑을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로 복수응답이긴 하지만 직급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결정한다. 갑을 관계를. 그렇죠. 그 외에도 부서 및 업무 특성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뭐 사내 정치나 뭐 연출. 이 부서 및 업무 특성도 한 40%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미생이란 드라마 봐도 같은 직장이지만 이제 끝발이 있는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총무라든가 경리 파트가 이제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구나. 그다음에 사내 정치 연출. 그리고 장기 근속 여부. 아무래도 고참, 소위 짬밥을 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나이나 인맥.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래도 이제 조금 나이를 조금 그래도 조금 오히려 그 나이를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좀 아직은 계시나 봅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혹시 시민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좀 뭔가 다르고 특이하거나 이런 거 못 느끼셨나요?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대목에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여성들은 확실히 이걸 갑을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직급에 상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 못한다는 건데 남자들은 이거를 뭐 위계 질서, 상하 문제, 뭐 선임에 대한 뭐 이런 거 의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갑을 관계라고 인정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시민들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렇게 좀 확연히 나타나더라고요. 그 구분이요, 남녀 차이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만나뵀던 한 남자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후배 관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 어떤 점들 때문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갔다 와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도 하물며 알바를 해도 군 필자를 뽑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딱 군대 가면은 처음에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막 와, 이 사람 진짜 이게 갑을 관계인가 싶은데 그걸 또 겪고 나면은 또 그게 아닌 것도 같고 나중에 자기가 올라가게 됐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2년 동안 겪어본 게 있어서 이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약간 가르쳐 주는 방식이 이런 거다.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방식은 이런 거니까 그냥 내가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빨리 배우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드라마 미생도 보면 결국 선임의 그 얘기에 딱 복종하고 하는 게 거의 직장도 군대 그 연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줬죠.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군대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말년 병장이 아니라 바로 내 위의 고참이라는. 그렇지. 그래서요 이번에는 설문조사에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의뢰 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솔직히 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는 답이 거의 한 69.2%로 1위를 1위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버팁니다. 그냥 버티고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해서 그분한테 좀 잘 보여서 그분이 능력자면은 저도 배울 부분이 있으면 또 배우고 싶고 일단은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처신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더 열심히 해서 욕 안 먹고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일이 힘들어서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의미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승진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직 문화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네, 시민들도 우선 드는 생각은 솔직히 이직을 고민하게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실천으로 옮기시기가 힘드니까요. 차선책으로 그럼 차라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예쁨을 받자 이런 현실적인 답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요새같이 뭐 이렇게 취업난 심할 때 막상 이직도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닌데요. 서로 조금씩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현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에 격주로 마련되는 재윤경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대표이시고 희망살림 이사 맡고 계시는 재윤경 선생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 뭐 그동안에 미국도 다녀오셨어요? 예, 일은 하루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야, 우리가 가장 꿈꾸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예.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빚 안 갚아도 된다. 이 얘기에 상당히 많은 청취자들이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계부채가 지금 뭐 750조라고 하느니 발표했던데, 야,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게 아마 많은 서민들의 꿈 아닐까 싶어요. 네네. 예. 오늘 이 가계대출 문제를 좀 먼저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2월 말 통계로 지금 가계대출 잔액이 뭐 750조다. 이게 우리는 뭐 몇백억이라는 말도 현실감이 없지만 무슨 뭐 750조 원, 이게 감이 전혀 안 오는 액수인데요. 그게 지금 뭘 기준으로 발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사실 750조가 아니고 1000조 원 넘은. 그래서 어느 또 뭐 한겨레 21은 보면 11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난달에 발표된 공식 집계가 1089조 원이고요. 아, 총 가계부채가. 네. 근데 이제 네. 그 기준이 뭐 예를 들면 예금 취급 기간을 중심으로 했다든가 뭐 제1금융권? 네네. 네. 제1금융권이 아니라 이제 뭐 예금 취급기, 이금권이라도 저축은행이라도 예금을 취급하는 기간 중심으로 산출을 한 건지, 뭐 가계 신용 잔액을 실제로 판매 신용 같은 거를 포함을 한 건지. 뭐 이제 전문 용어 나오면 네. 저도 못 따라갑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할부 구입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 건지. 예. 보통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은 소기업이나 뭐 NGO가 갖고 있는 빚까지 다 산출해서 가계부채라고 정리를 그러면 합니다. 아까 재윤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1100조 가깝다는 건 그런 뭐 할부 신용으로 구입한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까? 것까지 해서 그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가 그렇고요. 아까 가계 신용잔액 해서 네. 이제 자금 순환표상 뭐 그 개인 부문의 그 금융부채 그 기준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그 가계 부채를 산출할 때는 소기업이나 NGO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1200조 원이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면 얘기를 좀 좁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한국은행 발표 자료로 정말 그 순수 가계, 가정의 가계 대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택 담보 대출, 거기에 무슨 이제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대략 한 750조라고 지금 추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제가 그 통계 수치는 정확히 보지 못해서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 시민들이 이제 가계를 맞는 시민들이 제일 이제 민감하게 느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건 중산층들한테 제일 지금 많은 부분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보통 월급쟁이들은 뭐 마이너스 통장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뭐 카드빚, 뭐 돌려막기,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건데 가계부채 말은 많이 하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 때 국가 경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가계부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제 덩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딸린 빚이잖아요. 주택담보.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주택 가격이 뭐 일정 이상 좀 꾸준히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추세에서는 예. 가계부채가 뭐 있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사실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혹은 소폭 하락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와서 발표된 직후에 반짝 소폭 상승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좀 다시 불씨를 지펴야 되겠다라는 정책이 그 당시에 19차례나 정부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더해주고 뭐 금리도 깎아주고 뭐 이런 식의 뭐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거래, 뭐 그 해제 뭐 이런 온갖 정책들이 19차례나 이제 계속 시장에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를 준 거죠. 시그널을 계속 던졌는데도 겨우 할 수 있었던 게 급락을 막은 거. 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첫 번째 4월 1일 날 또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때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뭐 이전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정책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대출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게 DTI, LTV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자, 너무 들어가면 저도 지금 따라하기가 어렵고 우리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로요. 옛날에 한참 뭐 은행에서 대출 쉬울 때 저도 옛날에 15년짜리 은행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그때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하에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요새 전월세 난으로 나오는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과도한 부동산 거품은 이제 사라져야 되지만 은행에서 그냥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얻어서 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 무슨 안심 전환 대출이니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양하고 싶어도 안 되고 급락만 막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신호를 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더 오르겠어?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돈도 실제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를 고집해서 전세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반대로 정부가 계속 시그널을 주니까 팔고자 하는 집주인들은 자꾸 혹시나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니까 이게 원래 버티지 않고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와야 급락이 이어지고 급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에 빚이 한 7천만 원이 있다. 근데 집값이 3천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집값하고 빚하고 주택이 되는 거군요. 똔똔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담보권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은행이 뺐죠. 그죠? 집을. 뭐 그 집주인이 빚 말고 여유 자금이 뭐 한 2, 3천만 원이 있다.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없으니까 빚을 지고 있겠죠. 그러면 집을 뺏기고 그러면 그런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급락이 뭘 만드냐면요. 폭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연체자가 늘어나고 결국 이러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가계부채의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그러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이게 금융권의 부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은행은 또 손쉬운 그 돈 버는 방법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도 안 줄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을 풀어야 되는 예. 입장. 안 그러면 예. 이런 급락이 오고 폭락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도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정권에서 터지면 터졌지. 소위 폭탄 네네. 돌리기라는 지금 게 폭탄 이런 돌리기 거군요.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달에만 가계 대출이 3조 8천억이 늘었다는데 네. 이게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지금 한다는 말씀이 이거 맞는데 그런데다가 요새 이제 한은의 그 기준금리가 계속 네. 낮은 이제 1%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과거에 아마 제 기억에 저도 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아마 7, 8% 수준으로 받은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게 1%대로 가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과거에 네네.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대책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라면 이제 뭐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 예. 정말 이렇게 막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계속 신호를 줘서 그 건강을 유지하라고 예 그렇게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장기 그 연체자가 350만 명이고 예.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328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114만 명은 또 아예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예,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칫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빚 돌려막기를 더해서 빚을 더 늘리고 부채가 더 악성화되고 종국에 가서는 못 갚을 상황에 내몰리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고 장기 연체 상태라는 거는 결국 끊임없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를 먼저 예. 시급히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내놨지만 그것도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추심을 하고 있어서 한간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국민추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여기서 얘기 잠깐 네. 정리해 보면요. 이제 정부가 이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걸 내놨는데 처음에 20조 원 내놨다가 뭐 금방 다 소진되고 6조를 추가로 내놨는데 이것도 뭐 코끼리 비스켓처럼 없어졌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도 따지고 보면 적어도 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의 부채 구조 해결엔 도움이 일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신용자들 뭐 아예 부동산 같은 건 가질 엄두도 못 내고 하루 벌어 정말 하루 빚 갚기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 그런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은 정책금융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먹고 살만한 그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들의 그 소득 수준하고 부채 규모를 좀 따져봤더니 소득은 4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연소득. 네, 그 빚은 그 매월 갚아나가는데 소득의 한 30% 수준. 사실 굉장히 양호하신 분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느 네.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봐야 됩니까? 소득 대비 그 부채 상환 비율은. 사실 저희는 그 아주 건강한 상태는 20% 미만을 보고 있고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평균이 우리나라 지금 평균이 DTI가 사실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 70%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10,000원 벌면 7,000원을 빚 그렇죠. 갚는 데 쓴다 네네네. 이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가면은 이제 40~50% 나온다. 그러면 평균보다도 부채 부담이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부담이 덜한 계층이란 얘기죠. 이저 안심전환대출 그렇죠. 신청자들. 예,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분들이고 조금만 이제 계속 그런 빚을 성실히 이렇게 좀 잘 갚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도의 시그널만 그 던져주면 뭐 알아서 잘 갚으실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어쨌든 예, 은행이 혹시라도 이분들 중에 부실나면 대신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부가 정책금융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국민은 모르겠고 이왕 죽었으니 건강한 사람들한테 영양보조제라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저신용계층을 위한 대출제도는 거의 없다. 아까 뭐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행복기금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대선 공약 당시에 약속을 했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들, 채무 때문에 연체 중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네. 채무 탕감해주겠다. 이렇게까지 과감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 행복기금이 공적 프로그램 같잖아요. 네. 근데 주식회사입니다. 그 출자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은행이 했고요. 은행이? 예, 은행이 했고 주주가 은행이고요. 근데 사실은 은행이 정권 출범 초에 출자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예전에 카드 사태 이후에 세금, 공적 자금 투입을 많이 받았죠. 그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때 이제 정부가 강제로 니네가 정부가 살려줬으니 좀 이렇게 돈을 좀 내놔라. 이제 국민들도 좀 살리자 해서 형성했던 그 기금. 예, 그거를 출자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자를 다 받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해서 네. 그래서 뭐냐면 저신용자 그리고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돌아다니는 채권을 삽니다. 아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 3% 정도에 샀어요. 예. 3%에 사서 뭐냐면 채무자들한테는 약정을 하는데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그렇지만 대부분 50% 깎아줍니다. 아하. 근데 생각해보면 3%에 산 채권을 예. 왜 50%나 받느냐. 그럼 장사네요, 그렇죠. 그것도. 47%가 남죠. 47%가 남는 걸 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일몰제 사업으로 기획을 해갖고요. 2018년이면 이 사업 끝나는데 청산을 하는데 은행들한테 남는 수익을 배당하겠다. 이야, 이게 국민 출신 프로그램이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실제로 채무자들한테 연락하는 건 추심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참 실적제로 무늬만 국민행복인데요. 네네. 사실 지은경 선생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뭐 빚 꼭 갚아야 되느냐 뭐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셔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뭐 계속 돌려막기 하거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채무 조정 제도인가요? 네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조정 제도가 이제 선진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하려면 하는데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한 300만 원씩은 벌었기 때문에 은행에 뭐 이자 비용 70만 원씩 내는 게 버겁지만 가능했던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당하면 그러면 뭐 그분이 10년간 은행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었다. 근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70만 원 이자도 연체하고 생계비도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진국 같으면 그 고객을 불러서 언제 그러면 다시 재취업하느냐.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럼 3개월 정도를 납입 유예를 해주겠다. 유예 정도. 유예도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도 그동안 성실히 10년 동안 열심히 갚아서 10년 동안 갚았으면 은행이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니 이자도 좀 깎아주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인센티브 당근을 자꾸 주냐면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 방향이 힘들면 떼먹을 수 있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 징벌적 의미가 있어요. 책임은 금융사가 지는 거다. 그러니 신중하게 잘 빌려주고 그러니 대출 고객들을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갚고 쉽게 만들어라. 대신 뭐냐면 억지로 갚게 하는 인권 침해적 추심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예도 해주고 그동안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자도 좀 깎아주고 뭐 도저히 보니까 다시 재취업해도 이 사람이 이전처럼 300만 원씩은 못 벌겠고 200만 원씩 벌겠다. 그럼 원금만 갚으십시오. 그런 게 실제로 그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워크아웃입니다. 이게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은행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네. 그리고 뭐냐면 그래야 개인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면 이 협의 프로그램에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행과 협조를 해야 이후에 신용을 잃지 않고 또다시 신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이 협조를 안 하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신용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신용사회에서 아예 한 5년에서 7년 이 정도 사이 퇴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원활하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선의 그런 이 상환 프로그램 이거를 서로 협조하는 거죠. 은행은 은행대로 그냥 손 들고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아무리 독촉해도 안 돼서 결국 우리나라 은행처럼 부실채권으로 팔아버리느니 사실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게
상환율도 높인다는 거죠. 이게 개인회생제도라는 건가요? 아니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네. 예, 은행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3개월 후에 여전히 재취업이 안 됐고 그래서 이행이 안 되고 그걸 몇 차례 다시 이행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재취업 간신히 했지만 비정규직이고 이게 소득이 너무 낮고 도저히 이렇게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는 방법이 없다 할 때는 뭐냐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도저히 나의 여러 상황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소득이 다시 정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면책을 받아야겠습니다. 면책이라는 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면책받는 게 파산이고요. 예, 파산 면책이고 예, 그런데 다시 재취업했는데 300은커녕 근데 100만 원 정도는 버는데 내가 이 중에서 아내하고 둘이 사니까 70만 원만 쓰고 10만 원은 갚을 수 있겠습니다. 하면 10만 원으로 그 원금을 다 갚을 수 있게 하면 꽤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3년만 10만 원씩 갚아라. 나머진 면책. 이게 회생입니다. 정리하면 네. 그 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과 그 소비자가 직접 협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사적 채무조정이고요. 사적 채무조정이고 이 개인회생이라는 건 이제 법원이 개입해서 법원이 조정을 해주는 거고. 아, 그게 개인회생 절차고요. 네네. 그 가끔 언론에 보면 우리가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이 개인회생 이런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개인회생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지금 법원이 조정한 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용을 완전히 100% 회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권자도 책임지고 채무자도 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조정하는 게 이제 법원이 제3자가 개입해갖고 이제 조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면책 범위가 부채 원금의 면책 범위가 있고 법원까지 안 가고 사실은 금융권에서 채무 조정을 원금까지 뭐 조정을 일부 탕감을 해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이거는 연체 기록이 5년간 남고요. 아까 제가 회생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선진국이고요. 우리나라는 5년까지 최대 갚을 수 있도록.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이제 회생 기간을 법원에서 최장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그랬을 때 5년 얘기가 나왔는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5년간 그 어려운 사람이 법원까지 와서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이 5년간 빚을 갚도록 하는 건 채무 노예화할 그 위험이 있다. 이건 가혹하다. 그래서 3년으로 이제 그게 최장이지 그렇다고 다 3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5년인데 거의 대부분 5년까지 끌고 가게 그렇게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제 기억에 그 심영래 씨가 파산했죠. 네. 그랬다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다시 무슨 뭐 재기를 모색한다 하는데 파산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도 있나요? 파산 면책은요, 재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파산을 하면 소위 우리가 금치산자 선고를 받는 게 아닌가요? 그 다음에 면책을 받는 거죠. 파산만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데 면책을 하면 다 복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면책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파산 면책 제도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요. 아주 자본주의적인 제도입니다. 왜요? 한 번 망하고 다시는 못 일어서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하겠느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평균 2.3회를 망해 본 다음에 성공했다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번 망하면 끝나죠. 우린 부도 한 번만 내도 그냥 형사범 되고 무너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회는 굉장히 봉건적인 사회죠. 네. 그 지윤경 선생이 개인적으로도 그 빚 청산하는데 도움을 주신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직접 상담하는 사례는 최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 이게 정말 달라붙어서 많은 걸 동행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일 벌리고
해야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하고 간접적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요. 예.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직접 그 간단하게 해결해 드린 거는 채무가 이제 전 남편 채무였는데 네. 그 본인은 모르셨대요. 전 남편이 그 차량 담보로 450만 원을 예. 이 여성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고 있다가 15년 만에 이분이 재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새 출발을 해보려고 이제 취직도 하고 월급 통장을 만들었더니 월급 통장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신 거죠. 예. 월급 통장이 압류되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다가 서로 연락이 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체에서 이 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린 건 캐피탈인데 이 대법체가 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차례 회전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거는 450만 원이 원금인데 이분한테 1,600만 원을 갚으라고 네. 예. 연체이자까지. 예. 네, 내 생각엔 그거 4,000원도 안 한다. 예, 그렇게 장기간 15년 된 채권인데 게다가 차량 담보 대출인데 차량을 회수해 갔다고 해요. 그러면 담보권 실행하고 남은 잔존 채무인데 남아있는 채무를 또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탈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미국 같으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차량담보대출 같은 경우 못 갚는다. 그러면 키만 던지면 끝나거든요. 어차피 은행이 사람 보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지 물건 보고. 예. 빌려주고. 예. 그러니까 그 물건 가져가면 끝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 가져가고 거기다가 법정 비용, 연체이자 붙여서 또 추심하고 그걸 또 대법체 팝니다. 샤일록이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 그래서 그 건은 어떻게 안 갚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에 있는 관리감독 그 하는 분하고 같이 그 업체 전화를 했죠. 깎아줘라. 이분 사정도 그렇고 이분이 이렇게 밑도 아니고 그래서 100만 원만 갚는 걸로. 네. 그분한테는 우리 지은경 선생님 하는 일 같으셨네요. 네. 다행이죠. 네. 네. 정말 채무 노예라는 말이 있을 정도까지 빚이라는 거 참 그 가게에 어떻게 뗄 수 없는 말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재윤경 선생과 함께 빚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재윤경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오인영 교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이어집니다. 신용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도 평등의 무등산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신영복 선생님의 평등은 자유의 최고치입니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무등산은 해발 1200m에 가까운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능선이었습니다. 무등의 능선은 아무 욕심 없이 하늘에 그은 한 가닥 선이었습니다. 완만하면서도 무덤덤한 능선은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무등산은 최고의 산이 아니라 무등의 산, 곧 평등의 산이었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평등하고 산과 들판이 평등하고 나무와 바위가 평등하다는 자연의 이치를 무등산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등산은 하늘을 향하는 산이 아니라 땅을 거두는 산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늘의 높이 솟구쳐 올리는 산이 아니라 기쁨도 아픔도 모두 안으로 간직하는 산이었습니다. 스스로 대지가 됨으로써 아픈 역사를 극히 안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당신은
무등산에 묻힌 역사를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무등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무등산을 마주하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무등산은 이미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등의 산. 이것이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무등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단지 차별의 절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야말로 자유의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무지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오랜 역사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자유는 언제나 더 큰 구속과 불평등을 동반함으로써 자유의 의미를 회의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술과 문화 소비마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구 그 자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본운동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더 큰 욕구 앞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발전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유와 행복의 원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평등이 자유의 최고치라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생각하면 이것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평범한 양식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은 자유의 실체이며 내용입니다. 자유는 양적 접근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대명무사조. 햇볕은 결코 사사롭게 비추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이민자금을 모으는 기회를 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네, 소위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것이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나간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회는 과연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지요. 네, 어제 오늘 좀 쌀쌀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